흘러가는 세월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몸속 노화와 치매의 시계를 늦추는 건 개인의 힘으로 가능하다. 게다가 저속 노화를 경험할 때 나이 드는 게 더 즐겁고 매력적인 일로 변할 수 있다. 누구나 슈퍼에이저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죠.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기에서 100세에 도달할 확률은 2천만 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50분의 1로 증가해 무려 40만 배나 상승했는데요. 인구 10명 중 1명 비율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젊은 몸과 뇌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80대에도 40대의 몸과 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슈퍼에이저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슈퍼에이저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이정봉의 슈퍼에이저입니다. 저자는 의학과 생명과학 분야를 다루는 언론인으로 2023년에는 올해의 생명과학 보도상을 수상한 현직 기자입니다. 저자가 취재한 슈퍼에이저는 인지기능 저하를 줄여준다고 알려진 건강식단을 지키고 주 100시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하며 활발히 친구들을 만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슈퍼에이저는 뇌기능 퇴화를 겪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보다 신체 기능도 더 뛰어나고 꾸준히 취미활동을 즐기는 등 늙지 않는 몸을 스스로 만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노화를 막고 슈퍼에이저가 되기 위한 식단과 운동, 수면, 인간관계의 올바른 지침부터 정신건강관리법까지 과학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흥미롭게 읽은 내용 중 하나가 청력과 시력을 관리하지 않으면 치매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귀가 안 들리는 게 뇌를 쪼그라들게 하는 이유는 청력을 잃으면 소리 정보를 처리하는 뇌세포가 일을 안 하게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시력이 나빠지는 것도 치매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 들면 청력과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뇌 건강을 위해 청력과 시력 관리도 잘해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슈퍼에이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슈퍼에이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봉의 슈퍼에이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슈퍼에이저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100세인의 피에서 발견된 3가지 공통점. 초고령자의 비결을 탐구하는 과학자가 100세 노인의 집을 방문했다. 문을 열고 그를 반기는 100세 넘은 할머니의 손엔 불 붙인 담배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담배는 꼭 끊어야 된다고 아무도 말 안 해주던가요? 할머니가 심드렁하게 답했다. 뭐, 나보고 담배 끊으라던 의사가 4명이나 있었지. 그런데 다 죽었어. 백세인을 연구하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노화연구소장인 니르 바르질라이가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들려준 유머러스한 일화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거봐, 장수는 타고난 거라니까.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 할아버지는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벌써 100세가 넘었어. 본인 주변의 단편적 일화를 보편적인 사례로 둔갑시키는 전형적인 오류다. 2004년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의 연구를 보면 100세인 중 흡연자는 2.7% 뿐이다. 13.5%는 흡연한 적이 있었지만 끊었고 83.8%는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다. 흡연은 죽음을 앞당기고 술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저항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당신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유전자는 로또와 같다.
당첨 번호를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당첨 가능성도 낮다. 그렇다면 금연이나 금주와 같은 상식적 건강 습관 말고 백세인은 또 어떤 점에서 일반인과 달랐을까? 지난해 9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백세인과 비백세인의 피를 정교하게 비교한 결과를 내놨다.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의료 연구기관으로 매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선정할 정도의 권위를 가졌다. 이 연구소의 발표는 과학계와 언론에 엄청난 주목을 끌었다. 백세인의 피가 세 가지 측면에서 비백세인과 달랐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혈액 검사를 한 64세 이상 스웨덴 노인을 최대 35년간 추적 관찰해 피를 비교 분석했다. 대상 노인은 총 4만여 명이었는데 이들 중 2.7%인 1224명만 100세에 도달했다. 연구진이 혈액에서 측정한 지표는 총 12가지였다. 이 수치들은 염증, 대사, 간 기능, 신장 기능, 빈혈, 영양과 관련된다. 연구를 이끈 무라타 슌스케 박사는 이 지표들은 모두 기존 연구에서 노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들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백세인과 비백세인의 피는 대체 무슨 차이를 보였을까? 전반적으로 보면 총 콜레스테롤과 철분 수치가 높을수록 100세 도달 가능성이 높았다. 총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보통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초고령에선 유리하다는 결과가 꽤 나온다. 이는 대규모 집단을 뭉뚱그려서 관찰해 현상을 파악하는 실험 연구와 명백하게 집단을 통제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실험 연구의 차이 때문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규모 집단에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 중엔 심각한 지병이 있어 영양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사람이 존재한다. 이런 이들은 지병으로 인해 일찍 사망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낮은 편이다. 하지만 그들의 조기 사망은 콜레스테롤 때문이 아니라 지병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게 옳다. 또 하나 독특한 점은 알코올 관련 지표인 GGT와 ASAT가 백세인이 비백세인에 비해 높았다는 것이다. 즉 술을 더 마시는 게 탁월한 장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그런데 콜레스테롤과 마찬가지로 알코올 관련 대규모 집단 연구에선 이 같은 경향성이 종종 나타난다. 연구자들은 이를 건강한 음주자 효과라고 부른다. 지병이 있거나 약을 먹는 사람들은 오히려 술을 전혀 마실 수 없어 알코올이 마치 긍정적 효과를 부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선 안 된다. 알코올이 초장수를 부른 게 아니라 단명하는 사람들이 알코올 섭취를 못할 뿐이다. 이번 연구에서도 알코올성 간질환의 징후로 간주되는 ASAT, ALAT 비율을 추가로 분석하자 실체가 드러났다. 비백세인이 백세인보다 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세 가지 요인. 그렇다면 백세인과 비백세인의 피는 어디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을까? 큰 차이를 보인 세 가지 지표는 요산, 혈당, 크레아티닌이었다. 요산은 염증, 혈당은 대사, 크레아티닌은 신장을 대표한다. 즉 염증이 낮고 신진 대사가 좋으며 신장이 튼튼한 사람들이 백세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간 건강, 영양 상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염증과 대사, 신장 건강이 장수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요산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 비해 100세 도달 가능성이 2배 높았다. 즉 염증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장수의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무라타 박사는 과거 여러 연구에서도 염증 수치가 낮은 건 장수와 매우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를 일상 속 건강 전략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선 염증을 잡아야 한다. 노화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작용 경로도 복잡하지만 그중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염증이다.
요산 수치가 높으면 통풍 같은 관절 질환도 일으키지만 염증 반응을 일으켜 노화를 앞당기고 심혈관 질환도 부른다. 요산은 퓨린이 든 음식에서 많이 나온다. 퓨린이 높은 음식은 대부분 단백질 식품이다. 해산물, 동물, 내장 할 것 없이 퓨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이지만 퓨린 과다 섭취를 줄이려면 적정량만 조절해서 먹어야 한다. 분당 서울대학병원 노인의료센터장인 김광일 교수는 특히 유전적 특성에 의해서 다른 분보다 요산 농도가 높아진 분들인 경우에는 음식물 섭취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혈당이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선 우선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혈당을 갑자기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는 게 우선이다. 혈당 스파이크란 혈당이 갑자기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몸이 혈당을 잘 낮추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 상태에 빠지는 걸 뜻한다. 이게 지속되면 대사 장애가 생기고 당뇨병에 쉽게 걸린다. 혈당 스파이크를 잘 일으키는 식품은 당분과 정제 곡물이다. 당분은 시중에 파는 음료수에 많이 들어있고 정제 곡물은 빵이나 과자의 주요 성분이다. 음료수, 빵, 과자가 얼마나 많은 당분과 포화지방이 들었는지 식품 뒷면 라벨에 영양 정보를 확인해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게다가 거기에 붙은 양은 대개 1회 제공량 혹은 100ml 당으로 표기되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음식물을 먹을 땐 당지수가 높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같은 당분을 섭취해도 식사 시간을 길게 유지하거나 섬유소가 많은 채소류를 같이 먹으면 당 흡수를 줄일 수 있다. 또 하나 혈당을 줄이는 데 필요한 건 근력 운동이다. 혈당과 근육이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근육은 힘을 쓰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슐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의 기능이 질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근육량을 가졌어도 젊었을 때보다 인슐린 작용 효과가 더 떨어진다.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억울한데 40대가 넘어가면 자연적으로 근육량도 줄어든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이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기능 중 하나가 신장의 효율을 평가하는 사구체 여과율이다. 기능의 점진적 저하는 막기 힘들기 때문에 갑자기 악화하는 상황을 무엇보다 피해야 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조기에 만성 신장병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있다면 이 병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신장 건강까지 챙기는 방법이다. 신장은 우리 몸의 여과기관이므로 수많은 물질들이 드나든다. 건강을 위해 먹거나 처방을 통해 사용하는 약도 때로는 신장에 무리를 준다. 김광일 센터장은 꼭 먹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약재는 복용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100세 비결, 유전자인가 환경인가? 100세인이라고 하면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00세인은 현재 세상의 모든 연령 집단 중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룹이다. 2005년부터 2030년까지 40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00세인이 대거 등장한 현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과학자들은 100세인이란 초장수 집단의 실체와 특징을 파악하는 중이다. 100세인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은 둘로 나뉜다. 하나는 유전자를 중시하는 집단과 환경적 요인을 중시하는 집단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유전자의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평가한다. 1995년 미국에서 시작된 뉴 잉글랜드 100세인 연구에 따르면 801명의 100세인 중 90%가 27가지 유전적 특징 중 한 가지를 가졌다고 한다. 이런 유전적 특징은 심장병 위험에서 거의 완전히 벗어나거나 알츠하이머병이 삶의 마지막 5%에 이를 때까지 지연시켜줬다. 그럼에도 100세인이 슈퍼휴먼인 것은 아니다. 100세인은 보통 세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80세 이전까지 노화 관련 질병을 앓고 있었지만 100세에 도달한 사람으로 생존자라고 부른다. 둘은 80세 이후에 질병이 걸린 지연자, 셋은 100세가 됐는데도 아무런 치명적 질병이 없는 탈출자다. 그 비율은 각각
대략 43%, 42%, 15%이다. 건강 상태는 천차만별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60세 이후에도 30년 넘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는 점이다. 질병을 달고 있는 100세인이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병을 잘 다스리고 있었다. 이들은 좋은 건강 습관을 유지하면서 이동이 가능한 근육을 보유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산다는 것이다. 이런 습관은 그들이 이미 60세 이전에 구축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최근 100세인 연구자들은 앞으로는 그런 유전자가 없는 이들도 100세인에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치명적 질병을 지연시키거나 막아주는 유전자를 가진 이들은 그때엔 120세를 넘어 살게 되겠지만 말이다. 반면에 유전자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연구자도 많다. 유전자는 초장수의 25%에만 기여하며 나머지는 거주지, 음식, 운동 빈도, 사회관계 등의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는 이들도 있다. 사실 이 말도 일리가 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기에서 100세에 도달할 확률은 2천만 분의 1이었다. 지금은 50분의 1로 증가했다. 무려 40만 배나 상승했다. 하지만 그동안 인간 유전자의 풀의 변화는 이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 즉 유전자만큼이나 다른 요인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재미없는 얘기지만 인간의 평균 수명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건 공중보건의 비약적 발전이다. 상수도와 하수도가 정화되면서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식품이 관리되면서 오염되거나 부패한 음식을 먹지 않게 됐으며 누구나 가까운 병원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 말이다. 이게 백신의 발명, 전염병 퇴치, 수술 기법의 발전보다 평균 수명 증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줬다. 아마 100년 전이었다면 현재 노인에 다다른 사람의 상당수는 살다가 마주치는 희한한 감염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100세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연구자들이 100세인을 탐구하는 이유는 그저 오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수명 중 대부분의 기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을 알고 싶어서다. 노화의 지연은 질병의 지연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건강 나이를 연장하는 법. 건강 나이를 최대한 길게 연장하는 방법은 뭘까? 2020년 미국 하버드대와 국제공동연구팀은 남녀 10만여 명을 30년 동안 추적한 엄청난 스케일의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이 알고 싶었던 건 누구나 그렇듯 대체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였다. 이 연구는 생활습관의 조합에 따라 건강 수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준 사실상 최초의 연구였다. 연구는 1980년경에 시작해 2014년까지 이어졌다. 10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2년에 한 번씩 우편물을 보내고 답장을 받았다. 답장이 오지 않은 사람들의 사망 여부도 일일이 확인했다. 연구팀은 딱 50세가 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장수와 건강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봤다. 그러자 딱 5가지 건강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은 전혀 안 지키는 사람에 비해 건강 수명이 남성은 7.6년, 여성은 10.7년 더 길었다. 50세에 이런 습관을 가진 남성은 당뇨, 심혈관 질환, 암 없이 31.1년을 누렸고 여성은 34.4년을 누렸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들보다 10년 일찍 큰 병에 걸렸다. 5가지 습관은 흡연, 주당 3.5시간 이상의 중강도 신체 활동, 식생활의 높은 질, 적당한 음주, 그리고 정상 체중 유지였다. 건강 수명을 가장 크게 망가뜨리는 습관은 흡연이었고 둘째가 비만이었다. 담배를 하루 15개비 이상을 피우거나 BMI가 30이 넘어가면 매우 위험하다는 말이다. 사실 누구나 아는 습관이다. 하지만 여기서 50세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중년을 영리하게 보내지 못하면 10년, 20년 뒤 무서운 청구서가 날라올 수 있다. 80세에 40세의 뇌를 가진 사람이 되는 법. 80세가 돼도 40세의 정신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들을 슈퍼 에이저라고 한다. 인구 10명 중 1명의 비율로 나온다.
이들은 마치 치매의 침투를 막는 방어막을 뇌에 두른 듯하다. 뇌기능 퇴화를 겪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도 더 뛰어나다. 뇌는 치매에 걸릴 것 같은 상태로 쪼그라들었는데 또렷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뇌의 영상을 찍으면 분명 이상 현상이 발견되는데 증상이 안 나타난다. 이들 역시 치매에 강한 저항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치매 연구자들은 이런 치매 방어 효과를 인지 예비능 덕분이라고 말한다. 인지 예비능은 뇌에 나타나는 병적 변화를 더 잘 견디고 기능을 유지하게 해주는 뇌의 예비적인 능력을 일컫는다. 마치 뇌에 커다란 인지 능력의 저수지가 있어서 치매라는 가뭄이 들지 않도록 용수를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과 비슷하다. 국내에도 해외에도 고령인데 정신이 또렷하고 외부 활동이 왕성한 사람들이 있다. 그중 한 명의 사례가 카르멘 델로 레피체라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최고령 슈퍼모델이다. 그녀는 1931년 6월 3일생으로 2024년 6월 기준 만 93세다. 2023년 4월 92세의 나이에도 화보 촬영을 한 기록이 공식적으로 남아있다. 90대의 슈퍼모델이 가능한 건 신체적으로도 준비가 돼서겠지만 뇌가 건강하니까 가능한 일이다. 몸의 운동 능력은 근육뿐만 아니라 뇌를 중심으로 하는 신경계의 지배를 받는다. 뇌가 망가졌는데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카르멘 델로 레피체도 전형적인 슈퍼 에이저로 보인다. 뇌만 젊은 게 아니고 신체도 더 젊고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산다. 뇌가 건강하다는 건 인지 능력이 유지되는 것뿐 아니라 인생의 행복감과도 큰 연관성이 있다. 슈퍼 에이저의 뇌를 일반인과 비교하면 알츠하이머병을 불러일으키는 뇌의 노폐물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같은 단백질이 찌꺼기를 이루거나 엉키면서 뇌엔 병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슈퍼 에이저의 뇌는 이런 노폐물의 흔적 없이 마치 청소가 된 것처럼 보인다. 슈퍼 에이저의 뇌에선 사고, 의사결정, 기억을 담당하는 되뇌피질이 5, 60대보다 훨씬 두껍게 유지되고 더 느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흥미롭게도 이 연구에서는 슈퍼 에이저가 알츠하이머병 위험 유전자의 비율이 일반 노인과 거의 동일했다. IQ 역시 큰 차이가 없었다. 유전자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슈퍼 에이저의 뇌를 검사해보면 알츠하이머병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뇌 영역 중 하나인 뇌 후두 피질에서 더 크고 건강한 세포가 발견된다. 또 슈퍼 에이저의 뇌에는 뇌 전체를 가로지르며 빠른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한 유형의 뇌세포, 폰 이코노미 뉴런이 더 많이 존재했다. 무엇이 치매의 공격을 원천 봉쇄하고 슈퍼 에이저의 뇌를 젊은 시절처럼 유지하게 해줬을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 1980년대로 돌아가 보자. 1980년대 신경학자들은 치매 환자들을 연구하다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치매에 덜 걸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직업을 살펴보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직군보다 치매에 덜 걸렸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치매에 덜 걸렸다는 말이다. 이는 왠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을 비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당시 일부 학자들은 교육 수준이 치매에 주는 영향이 과대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치매 검사를 할 때 교육 수준을 보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실제로 교육 수준이 치매와 관련이 있었던 것일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후속 연구에서 사실로 입증됐다. 교육기간 8년 미만인 사람은 그 이상인 사람에 비해서 비숙련 노동자는 전문직이나 기술직에 비해서 치매 위험이 2배 높다. 실제로 낮은 교육 수준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 12가지 중 하나로 포함된다.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 발병률이 높은 이유를 교육 수준 차이로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이상한 현상이 또 하나 관찰된다. 분명히 뇌 MRI를 찍어보면 치매가 걸려야 마땅한 노인들이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것이다. 뇌에는 치매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찌꺼기가 잔뜩 껴있는데 그들의 정신은 너무나 또렷했다. 뇌의 부피도 더 컸고 신경세포도 더 많았다.
이런 이상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인지예비능이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병리가 뇌에 생겼는데도 치매가 걸리지 않은 사람 모두 인지예비능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했다는 것이다. 뇌의 어떤 예비적인 능력이 치매의 발병을 막아줬다는 것이다. 뇌의 병리가 점점 쌓여서 상당히 진행됐더라도 인지예비능이 높으면 여전히 인지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인지예비능이 낮으면 벌써 치매가 시작되고도 남았다는 말이다. 다만 이들 역시 치매가 일단 시작되고 나면 더 가파르게 증상이 악화되는 단점이 있긴 하다. 하지만 치매를 한참은 미룰 수 있기에 인지예비능을 키울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연장할 수 있다. 치매 병증의 깊이가 비슷한 사람의 뇌를 찍어도 똑같은 현상이 관찰된다. 치매의 정도가 비슷한 사람 중 학력이 높은 사람의 뇌가 훨씬 많은 병리를 보인다. 단백질 찌꺼기도 더 많고 뇌도 더 쪼그라들어 있다. 인지예비능이 뇌가 병에 들어도 증상으로 나타나는 걸 훨씬 잘 막아준다는 말이다. 1990년대까지 학자들은 인지예비능이 큰 건 학력이 높거나 뇌의 부피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력과 뇌의 부피는 성인 이후 늘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요소다. 아쉽게도 타고난 게 전부라는 결론에 이르기 쉽다. 하지만 이후 연구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인지예비능을 키워준다는 게 차츰 밝혀졌다. 중요한 건 이 인지예비능을 높이는 활동들이 슈퍼에이저의 특징과도 거의 일치했다는 점이다. 인지예비능을 높이는 활동은 슈퍼에이저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는 말이다. 인지예비능을 키우는 활동을 통해 우리는 유전자의 덫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독서 여행을 하든 음악을 듣든 뭐든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할수록 치매는 멀어진다. 정말 뭐든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뜨개질이나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 감상, 기타 연주, 새로운 장소 산책이나 여행, 친구나 친척 방문, 새로운 운동 배우기, 영화관이나 식당 나들이, 스포츠 경기 관람, 잡지나 신문 또는 책 읽기,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지역사회 봉사활동, 카드놀이나 게임, 클럽이나 센터 방문, 수업 참여, 교회나 절 방문 등 정말 뭐든 좋고 다양할수록 더 좋다. 이런 여가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3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항상 하던 것보다는 안 하던 것, 새로운 경험을 할수록 뇌에 좋은 자극이 많이 간다. 또 한 가지, 유산소 운동은 사실상 최고의 치매 예방법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이란 동물은 오래 달리기 위해 진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살기 위해 달려야만 했던 존재인 만큼 숨이 차는 정도의 활동은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어울리며 정서적인 든든한 지원군을 두는 것과 함께 본인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슈퍼에이저 64명의 공통점 11가지. 2023년 8월 슈퍼에이저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스페인에서 있었다. 64명의 슈퍼에이저와 55명의 일반 노인을 비교했다. 슈퍼에이저는 50대보다 인지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뇌 영상을 찍어보니 사고 기능을 맡는 회백질도 더 많았고 되뇌피질도 더 두꺼웠다. 사실 타고난 유전자에선 큰 차이가 없었다. 슈퍼에이저나 일반 노인이나 치매 위험 유전자를 가진 비율도 비슷했고 IQ도 비슷했다. 교육 정도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연구팀은 두 집단 사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 11가지 특성을 정리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부터 하나하나 보자. 우선 신체 활동 점수가 우수했고 불안감과 우울감이 낮았다. 일상생활의 일들을 더 잘 수행했고 읽기 점수가 높았다. 또한 중년 시기에 더 활발한 활동을 했다. 반응 속도가 빨랐고 충분히 잤다. 음악을 학습한 적이 있었고 혈당 장애가 적었다. 여기서도 다양한 경험, 신체 활동, 긍정적 정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특히 자신의 늙어감,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볼수록 건강은 극도로 나빠진다.
마음의 상태가 신체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늙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보다 수명이 7.6년 짧다는 추적 관찰 연구 결과도 있다. 치매 발병률도 높인다. 나이 드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이 2배 더 높아진다. 놀라운 건 치매 위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나이 드는 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선 치매 발병률이 보통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즉 늙어가는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치매는 성큼 다가선다. 그리고 최근 들어 치매를 막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게 수면이다. 위의 연구에서 집어낸 치매 예방 요인 11가지 중에도 수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다음은 이대 목동병원 김건아 신경과 교수의 말이다. 최근 연구들에서 치매와 수면의 연관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졌다. 잘 자는 것은 뇌 네트워크도 튼튼하게 해주고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병의 병리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수면 중에 씻겨 나가게 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수면을 잘 취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인지 예비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정리하자면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는 건 인지 예비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활발히 움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도 인지 예비능을 높여 치매를 막아준다. 그리고 또 하나, 수면의 양과 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들면 쉽게 잠들기 힘들어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귀와 눈을 보호하라. 여기 치매의 항아리가 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채워지면 치매에 걸린다고 하자.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머리를 심하게 다치면 이 항아리가 채워진다. 이 항아리를 채우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과학이 밝혀놓은 요인은 총 12가지가 있다. 그중 단연 이 항아리를 가장 많이 채우는 건 뭘까? 흡연도 음주도 고혈압도 아닌 청력 손실, 다시 말해 난청이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치매 위험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무려 치매 위험이 94% 증가한다. 2배로 뛴다는 말이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가는 귀가 먹으면 치매가 확 다가온다. 그런데 난청인 사람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귀가 약간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아예 소리를 못 듣는 사람도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난청의 정도에 따른 치매 위험은 어떨까? 그래프를 보면 20dB까지는 치매 위험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 지점을 통과하자마자 위험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20dB부터 10dB 안 좋아질 때마다 치매 위험이 30% 증가한다. 60dB, 못 들을 수준에 이르면 치매 위험은 대략 4배나 높아진다. 80dB에선 6배, 100dB에선 거의 8배로 뛴다. 보통 양쪽 귀가 60dB의 소리를 못 들으면 청각장애로 판정된다. 이 사실을 거꾸로 적용해보면 난청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할수록 치매 위험을 팍팍 낮출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20dB는 어느 정도 소리일까? 데시벨 표를 보면 속삭이는 말소리가 20에서 30dB 정도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치매 위험군에 들어왔다는 뜻이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나 방문 닫는 소리가 안 들리면 상황은 꽤 심각해진다. 바깥에서도 소음이 안 들리면 아주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게다가 난청은 아주 흔한 병이다. 미국 18세 이상 성인 중 15%가 듣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65세 이상 30%가 난청으로 추정된다. 어이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다. 그런데 혹시 주변에 나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거의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난청은 본인이 전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병 중 하나다. 질병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난청 환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에 따르면 증상이 생긴 시점부터 병원 방문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10년이라고 한다.
그 시간이면 증상은 더 악화됐을 것이다. 난청이란 노안처럼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찾아오는 현상이다. 피할 수 없고 막을 도리도 거의 없다는 게 문제다. 과학이 발전했어도 난청을 막을 방법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손 놓고 당할 수는 없다. 과학자들이 이미 방법을 다 찾아놨다. 난청 자가 진단 리스트가 있다. 미국 국립난청연구소에서 만든 자가 진단 리스트는 기본적으로는 둘이 대화할 땐 괜찮은데 여럿이 얘기하거나 밖에서 배경 소음이 있을 때 대화가 힘들다면 난청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나 여자 목소리처럼 높은 음색이 듣기 힘들어도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 귀는 높은 주파수를 듣는 능력부터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자기 진단은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난청은 앞서 썼다시피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는 질병 1순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상을 파악해서 검사를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치매 위험을 극도로 줄이는 방법이 있으니 말이다. 우선 귀가 안 들리는 게 왜 치매 위험을 확 높일까? 청력에 문제가 생긴 사람의 뇌를 찍은 영상을 보면 더 잘 못 들을수록 뇌의 부피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10데시벨이 안 들릴 때마다 부피 감소가 급격해진다.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축두엽은 말할 것도 없고 해마까지 엄청나게 줄어든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이다. 귀가 안 좋은 것은 이런 능력에까지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게 귀가 안 들리면 치매가 생기고 우울증도 생긴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청력이 저하되면 사람을 만나 대화하기가 싫어지면서 삶이 더 위축된다. 아시다시피 인간관계의 폭과 깊이가 줄면 치매는 더 빨리 찾아온다. 귀가 안 들리는 게 뇌를 쪼그라들게 하는 건 청력을 잃으면 소리 정보를 처리하는 뇌세포가 일을 안 하게 돼서 그렇다. 소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리를 언어라는 단어로 바꿔보자. 사실 인간의 가장 고등적인 능력 중 하나인 언어가 소리를 바탕으로 한다. 말소리가 안 들리면 언어 기능이 휴면 상태에 빠진다. 언어 처리는 뇌에서 극도로 중요한 기능이라 이게 없으면 뇌구조가 바뀐다. 이렇게 쓰면 쓸수록 엄청나게 발달하고 안 쓰면 극도로 퇴화하는 식으로 뇌가 탄력적으로 바뀌는 걸 뇌가소성이라고 한다. 뇌가소성을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도 있다. 2009년 미국과 캐나다 연구팀은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과 관련한 훈련을 15개월 동안 시켰다. 건반 훈련과 멜로디, 리듬 청취 훈련이었다. 음악 훈련을 1년 넘게 받은 아이들의 뇌는 청각뿐 아니라 운동기능과 관련한 뇌의 부위가 눈에 띄게 성장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그 기능을 쓰지 않으면 뇌의 영역도 줄어들고 네트워크도 약해지면서 구조 자체가 서서히 바뀐다. 뇌의 기능들은 또한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 곳의 기능이 망가지면 다른 곳의 자원을 받아서 이를 메운다. 청력이 약해지면 뇌는 약해진 소리 정보를 더 잘 처리하려고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자원을 끌어쓰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인지나 기억에 배당된 자원이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데 쓰이는 것이다. 그러면 자원이 부족한 곳은 또 문제가 생기게 된다. 2017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은 청각이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뇌 영상을 찍는 실험을 했다. 이들이 찍은 뇌사진에서는 청각 정보 처리에 쓰이지 않은 뇌의 영역이 눈에 띄게 활성화됐다. 뇌의 이곳저곳에서 자원을 끌어다 썼다는 말이다. 이런 과정은 정말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일어난다. 하지만 뇌의 구조가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뇌가 적응할 시간이 충분한 게 문제다. 청각이 나빠져도 여기에 적응해버린 뇌는 별 문제가 아닌 걸로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청력 손실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스스로 알아차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청각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건강검진 프로그램에도 청력 테스트가 거의 포함된다. 온라인 청력 테스트도 있고 아이폰에선 영어로 된 청력 테스트 앱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일 확실한 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다. 청력 손실을 막으려면, 그리고 청력 손실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청력 손실을 일상에서 막는 방법은 70dB 이상의 소음을 피하는 것이다. 이 정도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된다. 믹서기, 진공청소기, 드라이기 같은 게 70dB를 넘는 소리다. 비행기 실내의 소음도 보통 70dB를 넘으므로 비행할 땐 귀마개를 착용하거나 핸드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용하는 게 권장된다. 70dB이란 소음의 크기는 속삭이는 소리인 30dB보다 40dB 큰 소리라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데시벨이란 단위에서 10 차이는 10배 차이다. 따라서 70dB은 30dB에 비해 10,000배 큰 소리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을 볼 때도 이어폰 소리를 상당히 줄이는 게 좋다. 스마트폰 기종별로 다르지만 보통 최대 허용 볼륨은 90에서 110dB이다. 최대로 키워놓고 들으면 몇 분 내에 청력 손상이 시작될 수 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있을 때 옆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너무 큰 소리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청력 손실을 막는 건 상당히 힘들다. 일단 난청으로 판명되면 보청기를 고려하는 게 좋다. 사실 현재로서는 보청기가 난청으로 인한 치매를 막는 거의 유일하고 확실한 대안이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도 보청기를 끼면 인지 저하가 안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청력 손실과 치매 위험 데이터는 보청기를 끼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혹시 10년 전쯤 보청기를 써보고 아주 불편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10년 전 스마트폰을 써보고 다시는 안 쓰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요즘은 귀걸이형도 있지만 귀에 쏙 들어가는 형태의 제품도 있다. 이어버드 형태의 제품도 있다. 물론 처음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소리를 잘 못 듣는 뇌는 이미 적응했기 때문에 보청기를 끼면 뇌가 문화 충격 같은 걸 받을 수가 있다. 깜깜한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면 갑자기 안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 그 정도 어려움만 극복하면 치매를 막거나 훨씬 뒤로 미룰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은 인공아우 수술이다. 이 역시 필요하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청각은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치매 위험 요인이다. 그런데 최근 치매 위험 요인으로 급부상하는 두 가지가 있다. 수면과 시력 손실이다. 이에 더해 시력이 나빠지는 것도 치매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점점 주목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의 병변이 망막에도 쌓인다는 게 드러나면서다. 역으로 시각신경의 손실도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찰 연구의 결과들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2024년 2월 나온 영국 러프 버러대 연구에선 시각적 민감성과 치매 발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연구는 영국 노퍽에 사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 2000년대 중반 시각 민감성 검사 2가지를 했고 이후 최대 15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 시각 민감성 검사란 화면에 나타난 특정 형태를 눈으로 얼마나 빨리 파악하고 인지하느냐를 측정한다. 화면에 나타나는 삼각형을 보면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다. 삼각형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형태를 이루는데 처음에 흐릿한 형태를 잘 알아보고 버튼을 빨리 누르는 사람은 시각 민감성이 좋은 것이지만 아주 선명해졌을 때 버튼을 누른다면 민감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 실험에서 시각 민감도가 낮은 사람의 치매 위험이 더 높았다. 연구팀은 이 테스트의 결과를 보고 무려 치매 발병 12년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 안과에서 하는 검사 중에도 이와 비슷한 검사가 있긴 하다. 바로 명암 민감도 검사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진 않지만 명암 민감도 검사에서 다른 사람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31% 높았다. 보통 명암 민감도 검사엔 펠리롭슨 테스트, 마르스 글자 테스트가 흔히 쓰인다. 한 줄당 6글자, 총 8줄로 되어 있는 글자표다. 아랫줄로 내려갈수록 글씨가 흐릿해진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까지만 읽을 수 있어도 꽤 준수한 수준이다.
하지만 첫째 줄이나 둘째 줄도 보이지 않는다면 상황이 안 좋다는 의미다. 눈 나쁘면 치매 위험. 단순히 눈이 나쁜 것도 치매 위험을 높인다. 2020년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서 시력이 낮을수록 치매 위험이 증가했다. 0.5보다 낮으면 2.14배, 0.2 이하면 무려 5.66배 높아졌다. 국내 연구에선 시력이 1.0보다 낮아도 치매 위험이 44%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시각장애라고 하면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사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시각장애 의학적 정의는 좀 다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시력 0.33부터 가벼운 시각장애로 분류한다. 시력이 나쁠수록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건 과학적 연구에서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 하지만 이는 모두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잰 교정 시력이다. 맨눈이 안 좋더라도 안경을 잘 맞춰서 시력을 1.0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안과 질환이 있다면 당연히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 2023년 BMJ 안과학에 실린 연구에선 노인성 황반 변성이 26%, 백내장이 11%, 당뇨 관련 안질환은 61% 치매 위험을 높였다. 하지만 빨리 치료받고 수술받은 사람은 그 위험을 크게 낮췄다. 65세 이상 백내장 환자를 예로 들면 수술을 받고 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진단을 받을 확률이 29% 낮아졌다. 시각과 치매가 밀접한 데엔 이유가 있다. 뇌는 시각 정보가 잘 들어와야 제대로 작동한다. 눈을 뜬 채 멍하니 있다고 해도 뇌의 시각 처리 영역에선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정보가 허술하면 뇌 기능이나 활동이 줄어든다. 그렇게 치매 환자들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방식도 일반인과 다르다. 보통 사람들은 눈, 코, 입 순서로 사람의 얼굴을 스캔한다. 하지만 치매 환자들은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지 않는다. 그래서 눈이 밝은 의사들은 한 번만 보고도 치매 환자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눈이 나빠지면서 외출과 산책, 사람들과의 교류를 꺼리는 것도 문제다. 신체 활동과 사회관계가 줄면 자연적으로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 치매로부터 눈을 지키는 법. 눈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매년 안과 검진을 성실히 받는 게 중요하다. 특히 녹내장, 백내장, 황반 변성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 수술이 필요하면 꼭 받는 게 치매를 막는 길이다. 안경을 낀다면 교정 시력 1.0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 집안의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내부가 잘 안 보인다면 조금 밝게 하는 게 좋다. 안구 훈련도 도움이 된다. 사카드 훈련이라고 불리는 안구 운동을 처방하는 곳도 있다. 사카드 훈련은 눈을 수평으로 재빨리 움직여서 뇌 기능을 강화하는 훈련이다. 2021년 중국 과학원의 메타 연구에 따르면 여러 실험에서 눈동자의 빠른 수평적 움직임이 회상적 기억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카드 훈련법은 보통 이렇다. 미국 미시간대 켈로그 안과센터가 제안하는 방법이다. 우선 시선은 정방향으로 앞을 바라본 채 팔을 눈높이로 들어 앞으로 쭉 뻗는다. 손 사이의 간격은 30cm 정도로 둔다. 그리고 검지를 펼친다. 머리는 가만히 두고 시선을 먼저 오른쪽 검지 끝으로 재빨리 움직인다. 그 다음 머리를 살짝 들어 오른쪽 손가락을 마주본다. 그 다음엔 시선을 재빨리 움직여 왼쪽 손가락 끝을 향한다. 그 다음 고개를 다시 살짝 들어 왼쪽 손가락을 마주본다. 이후 마찬가지로 시선을 재빨리 움직여서 오른쪽 손가락 끝을 향한 뒤 고개를 돌린다.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 가며 1분 정도 하면 된다. 아직 사카드 훈련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방법은 아니다. 일부 연구에선 효과가 확인됐지만 어떤 연구에선 오른손 자비에게만 효과가 있고 왼손 자비에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슈퍼에이저 읽어드렸습니다.
슈퍼에이저는 결코 유전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통해 평소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슈퍼에이저로 거듭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